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극장.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복수하는 딸 제5화 영번 창고의 그림자. 신화그룹 본사의 지하 4층은 일반 임직원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금기구역이었다. 수아는 차도현이 내어준 마스터 카드를 키패드에 댔다. 붉은 빛이 초록색으로 변하며 묵직한 강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곳은 문서고가 아니었다. 30년 동안 신화그룹이 처리해온 모든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누군가의 살인 기록, 정관계 로비 장부, 그리고 비밀스러운 감시일지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아는 열쇠를 꺼내 준호가 말한 영번 창고의 문을 열었다. 그곳엔 놀랍게도 낡은 영사기 하나와 의자 하나뿐이었다. 수아가 의자에 앉자 자동으로 영사기가 돌아가며 벽면을 하얀 빛으로 채웠다. 수아, 여기까지 왔다면 넌 이미 신화의 심장부로 들어온 거야. 벽면엔 준호가 직접 쓴 글씨가 나타났다. 그가 죽기 전 수아를 위해 남긴 진짜 유언이었다. 차도현은 너를 왕으로 만들려 하지만 그 왕관엔 피가 묻어 있어. 30년 전 너를 납치해 고아원에 버린 건 외부의 적이 아니었어. 바로 차도현의 형제들이지. 하지만 차도현은 그걸 알고도 그들을 내치지 않았어.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 너를 위험한 아이로 키워내려 한 거야. 그래야 네가 그에게 절대 복종할 테니까. 수아의 손이 떨렸다. 자신을 고아원에 버린 것도, 자신을 찾아내 내 딸이라 부르며 다시 데려온 것도 모두 차도현의 거대한 연극이었다. 창고 뒤쪽 틈새를 봐. 거기에 신화그룹의 진짜 지분율이 담긴 하드드라이브가 있어. 그걸 가지고 윤재민 변호사를 찾아가. 그는 차도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유일한 아군이었어. 수아는 창고 뒤쪽 벽을 뜯어냈다. 그 안에서 은색 하드드라이브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수아는 느꼈다. 이제 그녀는 차도현의 인형이 아니라 그의 목을 조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을.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런 곳에 사모님, 아니 아가씨께서 계실 줄은 몰랐군요. 윤재민 변호사였다. 평소에 서늘하고 정중한 모습과는 달랐다. 그의 눈빛엔 알 수 없는 갈증이 서려 있었다. 그 하드드라이브 제게 주십시오. 준호 씨가 원하던 건 당신이 복수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수아는 하드드라이브를 품속 깊숙이 집어넣었다. 재민 씨, 준호 씨가 나에게 자유를 원했다면 이걸 당신에게 넘기라고 했겠지. 하지만 그는 나에게 직접 이걸 가지고 당신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내 판단은 달라요. 자유는 도망쳐서 얻는 게 아니라 저들을 다 짓밟고 뺏어오는 거니까. 수아의 단호한 말에 윤재민은 멈칫했다. 이윽고 그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웠다. 역시 준호 씨가 선택한 여자답군요. 좋습니다. 그럼 차도현 회장이 여는 내일 파티, 그곳에서 당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죠. 제6화 사자의 만찬. 다음 날 저녁 신화그룹의 창립 기념일 파티가 열렸다. 청운제의 정원은 수천 개의 촛불과 화려한 조명으로 낮보다 밝았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수화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모두가 그녀를 차도현의 숨겨진 딸로 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차도현은 수아의 팔짱을 끼고 파티장을 돌았다. 오늘 밤 내가 너를 내 공식 후계자로 선포할 거다. 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를 압도해야 해. 수아는 눈부신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아버지. 기대에 부응할게요. 단상 위로 올라간 차도현이 마이크를 잡았다. 수아는 단상 아래에서 윤재민이 건네준 USB를 메인 서버에 꽂을 준비를 했다. 차도현이 공식 선언을 하는 순간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영번 창고에서 빼낸 자료들이 쏟아지도록 설계해 두었다. 오늘 나는 나의 자랑스러운 딸
차수아를. 차도현이 말을 잇는 순간 수아가 버튼을 눌렀다. 순식간에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다. 차도현이 지난 30년간 저지른 탈세, 횡령, 그리고 자신의 조카들을 제거하기 위해 벌였던 살인 교사 혐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나타났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차도현은 당황한 기색 없이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기이한 희열로 가득 차 있었다. 수아야, 잘했구나. 차도현이 마이크를 다시 잡고 차분하게 말했다. 여러분, 방금 보신 건 제 딸. 수아가 신화의 후계자로서 갖추어야 할 냉혹함을 테스트하기 위해 준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의 약점까지 파헤칠 정도로 성장했군요. 관객들은 그 말에 술렁거렸다. 차도현의 능구렁이 같은 대처에 수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 남자,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조차 딸의 능력으로 포장해버리고 있었다. 차도현이 수아의 귓가에 다가와 속삭였다. 아직 멀었다. 내 딸아. 너는 나를 찌르고 싶겠지만 나는 너를 그 칼에 피를 묻히지 않는 신으로 만들 것이다. 수아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파티는 그녀의 승리가 아니라 차도현이 쳐놓은 더 거대한 덫이었다는 것을. 제7화 화려한 세장 청운제의 밤. 파티장에서의 반격이 차도현의 쇼로 둔갑한 그날 밤, 청운제로 돌아오는 리무진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수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응시했다.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눈동자처럼 보였다. 옆자리에 앉은 차도현은 여유롭게 시가를 꺼내 물었다. 수아, 너는 오늘 내게 아주 큰 선물을 주었구나. 내가 키운 사자가 나를 물려할 때 그 사자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하는 기쁨을 너는 모르겠지. 수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테스트였다고요? 제가 당신의 죄악을 만천하에 공개했는데도요. 죄악. 수아, 너는 아직도 선과 악을 논하는구나. 이 세상은 강자와 약자만이 존재한다. 오늘 내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 신화의 후계자가 이렇게 독하고 유능하다는 사실이 시장에 증명됐으니까 너는 오늘 내 손바닥 안에서 아주 훌륭한 춤을 춘 거야. 차도현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수아는 그 순간 이 남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단순한 폭로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를 무너뜨리려면 그가 가진 힘의 근원 자체를 도려내야 했다. 청운제에 도착하자마자 수아는 자신의 방으로 유배되듯 들어갔다. 문 밖에는 이전보다 2배나 많은 경호원이 배치되었다. 차도현은 보호라는 명목하에 수아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수아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드레스에 묻은 샴페인 향기가 역겨웠다. 그녀는 화장을 거칠게 닦아내며 울먹였다. 준호 씨, 나 어떻게 해야 해? 저 괴물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때 방 안에 인터폰이 울렸다. 수아가 수신기를 들자 윤재민 변호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지금 창밖을 보십시오. 수아는 커튼을 젖히고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어두운 나무 그늘 아래 윤재민이 손전등으로 조그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정원 구석에 있는 낡은 석등을 가리켰다. 수아는 감시를 피해 테라스 난간을 타고 정원으로 내려갔다.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건 오직 하나, 복수심이었다. 석등 아래에는 작은 쪽지와 함께 구식 폴더폰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도청이 불가능한 폰입니다. 내일 새벽 2시 남편분이 사고를 당했던 그 지점으로 오십시오. 당신이 몰랐던 진짜 블랙박스를 가진 사람을 만날 겁니다. 제8화 브레이크 없는 진실. 새벽 2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북악 스카이웨이의 외곽도로.
준호가 탄 차량이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던 그 끔찍한 현장에 수아가 서 있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그녀의 코트를 세차게 흔들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안개를 헤치며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신화그룹의 보안팀장이자 차도현의 신복이었던 최상무였다. 최상무님, 당신이 왜 여기에? 최상무는 초췌한 얼굴로 수아에게 작은 메모리 카드를 내밀었다. 저는 평생 회장님의 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죽던 날 밤 제가 본 것은 차마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더군요. 아가씨, 회장님은 아가씨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씨는 회장님의 보험일 뿐입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에 메모리 카드를 삽입했다. 화면 속에는 준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다. 사고 5분 전의 기록이었다. 영상 속 준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회장님, 약속대로 수아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신화그룹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수아만은 평범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수아의 심장이 요동찼다. 준호는 차도연과 협상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대화가 수아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준호야, 너는 참 성실한 아이였지. 하지만 수아는 내 피다. 내 피는 절대로 평범하게 살 수 없어. 평범한 수아는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 내 딸이 신이 되기 위해선 그녀가 의지하는 마지막 인간인 네가 사라져야 한다. 수아는 비명을 지르며 폰을 떨어뜨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영상은 이어졌다. 준호의 차 뒤를 쫓던 검은색 차량이 준호의 차를 가차없이 들이받았다. 준호의 비명과 함께 차가 비탈길을 고르는 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추락한 차 앞에 한 남자가 걸어왔다. 화면 속에 나타난 남자의 얼굴. 그는 차도현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시댁 장남 강태욱이었다. 강태욱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준호를 보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미안하다 동생아. 차 회장님이 그러시더군. 너만 죽이면 내가 신화패션의 지분 10%를 가질 수 있다고. 넌 왜 그렇게 잘나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니? 수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것이 차도현의 설계였다. 강태욱이라는 탐욕스러운 사냥개를 이용해 준호를 죽이고 슬픔에 빠진 수아 앞에 구원자처럼 나타나 무릎을 꿇은 것이다. 딸을 완벽한 복수기로 만들어 자신의 도구로 쓰기 위해 그녀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도려낸 것이다. 최상무가 수아의 어깨를 잡았다. 아가씨,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회장님은 이미 아가씨가 이곳에 온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진실을 품고 다시 세장으로 돌아가 회장님의 목을 딸 기회를 엿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저와 함께 사라질 것인지.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눈동자 속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불꽃이 일렁였다. 슬픔은 이제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순도 100%의 사례가 들어찼다. 아니요, 돌아갈 거예요. 수아는 떨어뜨린 폰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그 인간이 원하는 대로 신이 되어줄게요. 다만 그 신이 제일 먼저 심판할 인간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해줄 거예요. 멀리서 차도현의 리무진 불빛이 안개를 뚫고 다가오고 있었다. 수아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제9화 죽은 자의 선불. 북악 스카이웨이의 안개를 뚫고 다가온 차도현의 리무진은 수아의 앞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차도현이 내렸다. 그는 이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자애로운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밤 공기가 차구나. 수아야, 이런 곳은 네가 올 곳이 아니다. 수아는 주머니 속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꽉 쥐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플라스틱의 딱딱한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오열하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차도현을 보며 생전 처음 보는 해사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준호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이제야 정말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도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수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외였을 터다. 하지만 그는 곧 만족스러운 듯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과거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산자는 앞으로 나아가는 법이지. 청운제로 돌아온 수아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녀의 첫 번째 사냥감은 준호의 숨통을 직접 끊어놓은 시댁 장남 강태욱이었다. 수아는 윤재민 변호사를 은밀히 불렀다. 재민 씨, 강태욱이 지금 신화패션에서 진행하는 물류 계약건, 그 서류 전부 가져오세요. 그리고 회장님이 강태욱에게 약속했다는 지분 10%. 그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게 손을 써야겠어요. 이미 지급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회장님 결제만 남았죠? 그 결제, 제가 직접 하겠다고 전하세요. 후계자 수업의 일환이라고요. 다음 날 강태욱은 싱글벙글한 얼굴로 수아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는 자신이 준호를 죽였다는 사실을 수아가 알 리 없다고 확신하며 이제 신화 가문의 일원이 된 듯 거드름을 피웠다. 아이고 우리 재수씨. 아니, 이제는 아가씨라고 불러야 하나? 역시 피는 못 속인다더니 이렇게 출세할 줄 누가 알았겠어? 수아는 서류 더미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다. 형님, 준호 씨 죽음으로 받은 보상이 겨우 지분 10%인가요? 너무 싸게 팔린 것 같아서 제가 좀 못했어요. 수아는 강태욱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지분 양도서가 아니라 강태욱이 그동안 신화 패션의 자재를 빼돌려 만든 유령 회사의 횡령 내역서였다. 이게 뭐야? 형님이 준호 씨 차를 밀어버릴 때 사용했던 그 검은색 차량, 형님 명의도 아니고 우리 신화그룹 보안팀 명의도 아니더군요. 형님이 세운 유령 회사 명의였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머리를 쓰셨나 본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네요. 강태욱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수아는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가녀린 여인이 뿜어내는 무서운 포스에 강태욱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질 뻔했다. 오늘 오후 검찰이 형님 댁으로 갈 거예요.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요. 아, 걱정 마세요. 박 여사님도 같이 가실 거니까. 두 분이 감옥에서 오붓하게 준호 씨 제사나 지내세요. 이수아, 너 이럴 수 있어? 회장님이 가만히 계실 것 같아? 회장님, 그분이 왜 당신 같은 소모품을 지켜주겠어? 이미 당신이 빼돌린 돈으로 제가 회장님께 비자금 500억을 만들어드렸거든요. 회장님께 당신은 이제 처리해야 할 쓰레기일 뿐이에요. 수아는 경호원들을 불렀다. 질질 끌려나가는 강태욱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수아는 창밖을 보며 준호가 남긴 말을 되새겼다. 차도현을 믿지 마.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강태욱을 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괴물은 자신의 등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